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늘 13일에 끝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남은 기간 신규 확진 규모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면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에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6개월째 감소한 건데 강화된 거리두기 영향으로 이번 달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9곳이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될 때만 백신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제약사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화이자와 개발 중인 백신이 거의 완벽하다며 이르면 10월 중순 당국의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의 반도체 판매를 중단합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당분간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줄기세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세포치료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SCM 생명과학 이병건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13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남은 닷새 동안 거리두기에 힘써 코로나19가 안정돼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더는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 추세와 관련해서는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여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규모는 2주 전 평균 200명대, 지난주에는 100명대 후반이었지만 현재는 9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의 효과라며 강화된 수도권 2.5단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같은 전국 환자 규모와 수도권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번 주 내로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견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역 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 환자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해지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독감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한가위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 추석은 고향 가는 설렘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차표 예매는 온라인 예약으로 바뀌면서 서울역이 어느 때보다 한산했고 가족끼리 모이지 말라는 정부 권고에 따라 귀향을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창구 앞이 텅 비었습니다. 추석 당일에 내려가는 고향길 기차표를 예매하는 첫날. 지난해와 달리 창구 예매 없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매는 없어졌고요.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유행이 만들어낸 낯선 풍경입니다. 작년까지는 현장 발매가 있어서 밤새시는 분도 계셨고 대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아침부터 둘러보았는데 역 창구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언제 또 번질지 모르는 감염 우려에 귀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친척들과 모이지 않고 가족끼리 성묘를 따로 다녀오기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묘는 친척들이 원래는 보통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올해는 저희 가족들끼리만 4인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따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묘를 가지 않고 벌초를 업체에 맡기는 집도 많아졌습니다. 경북 안동 농협에선 최근까지 받은 벌초 대행 서비스 예약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도 34% 넘게 늘었습니다. 민간 대행업체는 어느 때보다 전화 문의를 받느라 바쁩니다. 장손이 모이라고 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벌초 대행을 맡기자, 이번에 모이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명절 연휴 장거리 이동을 제한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5만이 넘었고 아예 연휴를 없애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권고도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한가위답지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될 연휴가 안타깝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선 일시 멈춤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추모 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면 폐쇄됩니다. 추모 인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대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산자락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 봉안당과 수목장, 잔디장 등 14만 3,400여 개의 추모 시설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유가족이 방문하고 추석 기간에는 35만 명의 추모객이 운집하는 곳입니다. 올 추석 기간에는 이 추모 시설이 전면 폐쇄됩니다. 조상님께 성묘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의 전염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가족공원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대신 이번 주말부터 미리 성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추석에 앞서 고인을 기리기 위해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많이 오니까 우리끼리 그냥 집도 여기 그러니까 가자 오늘. 그래가지고 오게 됐죠.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인의 사진이나 봉인함을 찍어 사이버 차례상에 올려주는 겁니다. 가족들은 헌화와 추모글 등을 작성해 고인을 기리게 됩니다. 온라인 성묘로 조용히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하고 집에서 조용히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천시는 14만 명에 달하는 가족공원 연구자에게 안내 문자로 공원 폐쇄 계획을 미리 알리기로 했지만 전통적 성묘 방식에 익숙한 시민들이 온라인 성묘 등에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나 업무 정지, 소독 조치를 하게 된 일반 영업장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간이 지급하는 절차가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일반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신청자의 24%에 대한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돼 청구인이 자료 제출 등에 들인 노력에 비해 보상 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어 간이 지급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폐쇄나 업무 정지, 소독 처분 사실을 확인해주면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보상 금액 산정 없이 10만 원의 정액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이 지급 절차가 아닌 일반 지급 절차를 선택하면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 비용과 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긴급하게 사용한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중국 제약업체인 시노팜과 시노백에서 개발한 백신을 긴급 접종한 사례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노팜과 시노백은 의료 종사자와 해외 노동자, 백신 산업 종사자 등을 상대로 백신을 접종했으며 아직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부작용이 발견돼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인 임상시험 참가자 1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의학 전문 매체 스탯이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성명을 통해 임상시험에서 잠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환이 발견될 때 취하는 통상적인 조치라면서 독립적인 위원회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모두 9개인데 시험이 중단된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입니다. 영국에서 지난 5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무분별한 선술집 출입이 재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감염 후 열흘이 지나면 전염성이 5%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확진자 접촉 시 부과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너무 느슨해졌다. 지금은 다시 고삐를 조여야 할 때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 역시 다시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영국 내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20, 30대 젊은 층이 선술집 등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감염률을 치솟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couple of days later, when they're infectious but not yet having symptoms, they go and visit grandparents, and that's how the problem begins. 영국 정부는 북서부 볼턴 등 재확산이 심각한 지역의 모든 접객업소에서 밤 10시 이후 영업을 중단시키고 식당에서는 포장 판매만 허용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확진 사례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을 떠올리며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확진자 접촉 시 부과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첫 5일 동안에는 전염성이 강하지만 열흘이 지나면 5% 밑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n est au même niveau en termes de positivité qu'en pleine vague épidémique, c'est-à-dire au mois d'avril. Or, en termes de maladie, c'est faux. Il n'y a plus de malades. Donc c'est ça qu'il faut prendre en compte. 프랑스 보건당국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지난주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된 캐나다 주내 대다수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퀘벡주 교육부는 지난주 개학한 70개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적어도 1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오타와에서는 5개 학교에서 학생 193명과 교직원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이 의심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엘버타주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22개 학교에서 20여 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각 주정부 당국은 추가 발병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교내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번 달 안으로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0명대 역시 여전히 많은 숫자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 또는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시행 중에도 어떤 방역 통제의 사각지대도 있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계속 확진자가 10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면 감염자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정부가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조치를 더 연장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1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 주 내에 100명 이하로 감소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2.5단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 추세라고 봐서는 아직도 100명 이상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있을 추석 명절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 추세를 봤을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면서 혹시 독감이 유행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은 지금 독감까지 유행하게 된다면 의료 체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임상 증상 자체가 코로나19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비단 독감뿐만 아니라 감기도 뭐 일정 부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일단 이러한 호흡기 질환들이 임상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하고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초기에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로 호흡기 환자들이 다수가 몰리면서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마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의료 체계에 큰 혼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독감하고 코로나를 간별 또는 동시 진단하는 키트에 대한 어떤 임상시험 승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19만 진단하는 것보다는 독감 대표적으로 이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독감하고 같이 간별 또는 동시 진단을 하게 되면 좋기는 하겠으나 실제로 이게 PCR 기반으로 하는 진단 시스템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일선 동네 병원에서는 PCR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PCR 기반의 뭐 독감하고 코로나19를 동시 진단하는 키트가 개발되더라도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선별진료소로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은 떨어진다. 오히려 단점은 이렇게 동시 진단을 하면 수가가 올라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을철 독감이 변수라면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예방접종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독감 예방접종 자체가 효능이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가 심하다 보니까 효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고요. 제가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백신 개발하는 쪽으로 그 분야만 한 15년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매년 독감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알면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맞는 게 여러분들께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또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쯤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치료제는 아마 지금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예상하기로는 내년 3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성공적인 임상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축용으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9개 제약사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어야만
당국에 백신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백신도 그렇고 중국 백신도 그렇고 안전성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고, 실제로 효능 부분에 있어서도 효능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체 의존성 감염증대라고 그래서 백신 자체가 오히려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더군다나 공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맞을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맞다 보면 그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한테 백신을 맞은 사람 내에 어떤 바이러스가 전파를 더 급속히시키는 트로이 목마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약사들이 이러한 부분에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유력한 백신 후보 물질로 꼽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습니다. 부작용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개발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든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임상시험 표준 지침에 따라 중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염증 반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DNA 백신 형태인데 이때 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굉장히 면역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벡터에 의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항상 예견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실제로 해당자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는 좀 따져보고 향후에 이 부분은 예상됐던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 수단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유달리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OECD 37개 국가 가운데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악화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20대와 30대 청년층 10명 가운데 8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취업업체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의 근무 환경과 보수가 좋고 국내에서는 취업 전망이 어두워서 코로나19에도 기회만 된다면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가 뚜렷했습니다. 상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온라인 베이스를 좀 하고 있고요. 해외 취업이 어렵긴 하지만 국내 취업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해외 취업에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취업 환경은 지난 10년 사이 선진국들이 점차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나빠졌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9년 8.0%를 기록해 OECD 5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9%로 10년 만에 0.9%포인트 늘어나 순위가 20위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5%로 10년 사이 4.4%포인트 줄었습니다. OECD 37개국 중 청년 실업률이 10년 새 증가한 국가는 6개 나라뿐인데 우리나라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바로 다음으로 성적이 나빴습니다. 주요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10년 사이 적게는 4%포인트, 많게는 8%포인트대 큰 폭으로 실업률을 개선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경제활동 인구는 10년간 9,000명, 0.2% 감소한 반면 청년 실업자는 오히려 3만 7천 명, 10.6% 늘었습니다. 임금을 많이 올린다든지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되어가고 있고 기업은 하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그 정반대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청년 고용이 좀 궤도를 좀 달리하는 거 아니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주는 게 청년 실업난을 줄이는 지름길로 보입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의 반도체 판매를 중단합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조 장비 없이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15일부터 화웨이의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허가를 받으면 공급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에서 허가가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공급 중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이고 SK하이닉스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송신소와 중계소의 주파수가 같은 동일 채널 중계기를 개발했습니다. 방송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방송 영역은 확대할 수 있어 향후 초고화질 UHD 방송 인프라 확충에 도움을 준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산이나 건물 등으로 전파가 차단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중계기, 방송국 송신소에 전파를 증폭해 재송신하는 방식으로 방송 시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계기는 간섭을 피하기 위해 송신소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지만 주파수 이용 효율이 낮다는 게 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송신소와 같은 주파수로 중계 신호를 재송신할 수 있는 동일 채널 중계기를 개발했습니다. 금방 개발한 중계기는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자동으로 필요한 신호는 증폭하고 간섭 신호를 억제하는 적응형 배열 안테나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송신소와 중계기 사이 왜곡된 신호를 원상태로 복원해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고품질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화질 HD 방송을 종료하고 초고화질 UHD 방송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대규모 UHD 중계기 구축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UHD 방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 북미 지역에서 UHD 방송의 국내 기업 진출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UHD 동일 채널 중계 기술은 국내는 물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올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하루 이틀 늦어져 이달 26일 설악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월에 일교차가 무척 심해지며 단풍색은 유난히 고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태풍이 지나가며 하늘은 한층 파랗게 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바람까지 불지만 낮더위는 남아있습니다. 9월과 10월에 이런 늦더위는 단풍의 시작을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단풍 시작은 9월과 10월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단풍이 일찍 뜨는데 올해는 10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아 단풍도 1에서 2일 정도 늦게 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 정상부터 20%가 붉게 물드는 첫 단풍은 이달 26일 설악산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남원 지리산 10월 10일, 충주 월악산 10월 12일, 서울 북한산 10월 16일, 대구 팔공산과 정읍 내장산은 10월 18일에 첫 단풍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풍 절정기는 산 정상부터 80%가 물드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첫 단풍으로부터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오대산이 설악산보다 빠른 10월 16일 첫 단풍 절정기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설악산 10월 18일, 지리산 10월 24일, 북한산 10월 30일,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11월 8일에 단풍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늦더위의 시작은 조금 늦지만 일교차가 무척 심해 올해는 유난히 고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국내 치료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달 안으로 항체 치료제를 다음 달 중에 혈전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승인 압력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9개 제약사가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뒤에만
백신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공동 선언했습니다. 가장 유망한 백신으로 평가받아온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백신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는 해외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선 국내 기업들이 생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인 SCM 생명과학 이병건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세포치료제 연구는 그동안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이른바 첨생법이 시행되면서 일대 전환을 맞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신데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파트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인데 여기서는 임상 연구를 확대해서 새로운 적응증이나 기존 연구에 대한 초기 임상 기회를 늘리고 장기 추적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로 신속한 제품화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은 맞춤형 심사, 또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이거에 대한 내용과 역시 장기 추적 조사 등에 따라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과학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으로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재생의료에 관한 안전성 확보와 빠른 시간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 말씀 주신 그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는 국내에 있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줄기세포나 아니면 면역세포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총 한 70개 정도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일들은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이런 재생의료 관련 협의회들과 네트워킹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글로벌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생법이 시행되면서 그 SCM 생명과학의 그 주요 연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자, 먼저 SCM 생명과학은 첨생법 시행으로 인해서 뇌질환 등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임상 연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상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에 한 2개 정도 과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인 만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고요. 또 하나는 급성 췌장염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들은 우리가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은 바뀐 첨생법에 의해서 이상 후에 조건부 판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혜택을 받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임상 중인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시장성도 크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중증의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 치료 목적 사용 임상 결과를 해보면은 우리가 줄기세포를 2주 간격으로 3번 투여합니다. 그걸 맞고 나서 굉장히 증세가 호전되어서 그 효과가 1년 내지 2년간 지속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올해 초에 이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20명의 환자 중에서 19명에 대한 투여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중간 결과 보면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 임상이나 해외 라이선스를 추진하고 또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국내에서는 한동약품이 우리의 이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시판할 예정이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의 말레이시아에 있는 파트너인 듀오파마사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를 할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 아토피 치료제 임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SCM이란 그 제닉신의 미국 합작 법인인 그 코이뮨, 최근에 그 이탈리아 바이오 회사인 그 포뮬라를 인수했잖아요. 이 코이뮨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이고 이 포뮬라 인수가 어떤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세포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줄기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세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코이뮨을 인수했고 그 코이뮨을 통해서 올해 이탈리아에 있는 포뮬라를 인수했습니다. 코이뮨이 하는 질환은 전이성 신장암이라고 하는 고형암입니다. 거기에
이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수지상 세포를 사용을 해서 미국에서 임상 2B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초에 인수한 포뮬라라는 회사는 혈액암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면역 항암제 중에 가장 핫한 분야가 CAR-T 치료제입니다. CAR-T 치료제라는 것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유전자 변이를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제형이고 혈액암의 보통 이 완치율이 한 30~40%밖에 안 되지만 이 CAR-T를 사용을 하면은 90% 정도 완치율이 보이는 아주 놀라운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CAR-T 치료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번 치료하는데 4억 원 내지 5억 원이 들고요. 한 번 치료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리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차세대 CAR-T 치료제는 이런 가격을 훨씬 낮추고 또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개념의 이 치료제입니다.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은 기존의 CAR-T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개발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쓰기 때문에 훨씬 거기에 대한 원가가 낮아지고요. 또한 바이러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부작용이라든지 제조 원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높이면서 부작용은 줄였군요. 맞습니다. 이제 카티와 같은 그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SCM의 장점이 그 줄기세포 분야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좀 장기화 점유를 보이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그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네. 일단 미국에서 이제 환자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중증 환자들이 이제 주로 이 호흡기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치료제가 잘 안 듣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 줄기세포를 투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메조브라스트라는 회사가 그런 중증 환자 12명에 대해서 줄기세포를 투여를 했더니 10명의 환자가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최근에 이제 중증 환자가 지금 16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해서 사실 순천향병원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우리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잘 나오면은 저희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식 임상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이것이 코로나19 외에도 폐혈증이나 폐렴과 같은 다른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임상 신청서를 우리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장 시급한 과제인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증세가 좀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이 면역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로 세포 치료제가 나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SCM 생명과학의 관점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전 세계 연구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면역세포 치료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거로서 전 세계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CAR-T, 이 백혈병을 치료하는 CAR-T 치료제는 워낙에 효과가 좋아서 그것을 개발하던 카이트 파마라는 회사는 그 한 제품으로 길리아드라는 회사에 14조 원에 매각이 됐고요. 길리아드는 그 렘데시비를 개발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또 한 회사인 주노라는 회사는 셀진이라는 회사에 11조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 이 한 제품으로 14조 원, 11조 원에 팔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차세대 CAR-T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코임뮨이 저희는 지금 2023년경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인데요. 그럴 경우에 굉장한 그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SCM 생명과학이 몇 달 전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데요. 임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글로벌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날을 꿈꿔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CM 생명과학 이병건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장이 코로나19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레이 소장은 카이스트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변화가 생길 것이며 원격 근무가 보편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10년 뒤 대학 절반이 문을 닫는 데 반해 교육기업은 최대 인터넷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호흡장애와 탈모를 비롯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 지역 의료진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사람 가운데 약 30%가 폐에 상흔이 남았으며 이로 인해 호흡장애를 겪었습니다. 또 다른 30%는 심장 이상이나 동맥 경화 등과 연관된 혈액 응고 등을 앓고 있으며 상당수 사람은 다리 통증이나 탈모, 우울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5번 이상 출산한 여성은 한 번만 출산한 여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47%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한국과 독일, 프랑스 등 11개 나라 60세 이상 여성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회 이상 출산한 여성에게서 뇌졸중 등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출산에 따른 뇌세포 감소와 여성 호르몬 감소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 세포가 촉감 인식 능력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연세대 공동연구팀은 쥐 실험에서 비신경 세포가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 가바의 양을 증가시켰더니 쥐의 촉감 감지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별 모양의 세포의 가바 분비량을 조절하면 촉감 지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며 감각 장애 등 다양한 뇌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산행 중 휴대전화를 켜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놓아야 사고를 당했을 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족 추락 사고가 대부분 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내려갈 때 집중력을 발휘하고 충분한 물과 소금을 준비해 탈진과 탈수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도권을 연장된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번 주까지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고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연장이나 격상이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데요. 조금만 더 참고 이번 주말까지 더욱 착실하게 방역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